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저성장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피땀 흘린 경제 발전의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국 사태가 국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조국을 파면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답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금년 지금 경제 성장률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당초 전망치인 2% 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중간에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만 2% 이상은 달성해야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은 총재가 이제 금년 2.2% 성장이 좀 어렵다 이런 그 전망을 내놓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총리께서 이러한 우리 지금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급속하게 저하되고 있는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당면한 문제로는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글로벌 경제의 감속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요. 대내적으로는 역시 고령화와 그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른 요컨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 그리고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 이런 것들이 저희 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그런 외생 변수의 악화 요인도 있지만은 좀 더 우리가 좀 솔직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2년 한 5개월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그런 정책도 펼쳤다는 것을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경제를 다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래 먹거리 개발은 상당히 더디고 탈원전 정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 하고 있는 이런 개발된 먹거리도 그냥 죽이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신산업을 포함한 신산업 육성을 포함한 혁신 성장에 좀 더 힘을 들여야 한다는 건 저도 공감입니다. 다만 이 분야가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기 어려운 속성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가면서 더욱더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곳에, 특히 동남권에 원전이 세계 유례가 없이 과밀하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원전 의존도를 낮춰가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었더랬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 후보 5분 중에 4분이 원전 의존도 감축을 공약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소를 해가더라도 그 에너지 전환이 지금 당장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만에 지금 소득 분배도 지금 최악의 상태입니다. 올 2분기에 지금 소득 5분위 배율이 관련 통계 작성한 2003년 이후에 지금 5.30으로 최악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소득 분배 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요인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있습니다. 1분위에 어르신들이 대거 들어오시게 돼서 그분들이 바로 빈곤화되는 그런 문제가 제일 크고요. 여기 나온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5분위 배율은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진입의 수는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2분기 통계를 보면 5분위 배율이 약간 그전보다 개선된, 전체적으로는 나쁜 편입니다만, 그러나 1분기의 소득 감소, 1분위의 소득 감소가 멎었고 2, 3, 4분위의 소득 증가가 커지는,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허리가 좀 더 굵어지는 그런 상태여서 약간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의 어떤 잘못은 전혀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현 정부가 지금 그 무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면서 첫째, 서민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쪽에 약 한 11만 개의 일자리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 분배가 좀 최근에 그 악화되는 것이 멈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결국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정부 이전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살펴보시면은 근로소득 부분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정부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현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상 잘못된 것이 없는지 좀 더 진솔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래야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의원님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공공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건 예전 정부부터 그것은 그렇게 해왔었더랬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이전소득이란 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다만 그것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든 민간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그 점은 저희가 동의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재정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분야도 있다 하는 것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시장 실패나 당연히 공공 일자리 확충 같은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보면은 소득 하위 20% 1분위 계층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정부 이전 소득이 지금 근로소득을 더 초월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역대 어느 정부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지속 가능성에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을 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예, 바로 그 점이 1분위에서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1분위에 이전 소득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결국 이제 소득 재분배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소득 분배 개선되고 있습니까? 이 정책의 효과는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경기의 위축 또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재정의 역할로 그것이 덜 악화되도록 방어하는 그런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시행했던 2017년 4.73이던 이 5분위 배율이 2018년도에 5.23, 2019년도에는 지금 5.30으로 계속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진익에서도 사실 비슷한 그런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추구하는 이 정부가 추구하는 그 이념과 어떤 실제 결과가 지금 큰 괴리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의 어떤 실패를 바로 이것이 단적으로 증명하는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자꾸 부정을 하지 마시고 좀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 그 집권 기간의 소득 5분위 배율을 살펴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5.09로 평균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노무현 정부 때 5.08이 평균치고요. 이명박 정부 때 5.00, 박근혜 정부가 4.49. 이게 진보좌파 정권일수록 이러한 시장의 기능에 자꾸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겸허하게, 그러니까 현 정부도 결코 완벽한 그 정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그것을 용기 있게 인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시고, 앞서도 이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이 국회 내에서 제1당, 제1야당이 제시한 그런 민부론 또 칭비록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귀담아 들을 부분이 없는지도 좀 겸허하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어떠한 정책이든지 그 정책이 의도하는 바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현장에서 왜곡이 있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심각한 그런 경제 침체 상당히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온갖 불법과 탈법의 이 원상인 조국을 법무장관을 임명을 해서 지금 국민을 양극단으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또 위화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총리께서 지난 27일 답변하면서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여성 2명이 있는 집에 남성들이 들어가서 11시간 동안 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네, 제가 보도에 의거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누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보도가 엇갈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형사소송법 123조가 정하는 가택을 압수수색할 때는 주거주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그 주거주가 공교롭게도 현직 법무장관이었는데 그 자리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전화를 받게 돼서 그것이 오해의 소지를 낳았다는 점에서는 아쉽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감이 있었다는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총리님의 말씀과 사실관계도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총리님께서 이 검찰에 대해서 계속 지금 그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정치를 하려고 덤빈다든지 또 지금 그 국민들의 어떤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언행을 함으로써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이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 발언의 취지를 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도가 엇갈립니다. 그래서 당장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할 텐데 지금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언젠가 사실이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 확인된 사실에 따라서 제가 움직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걸 방해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형사소송법 123조가 엄정하게 준수됐는가 이것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수사도 또는 공권력의 집행도 옳은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검찰이 정치를 하려고 덤빈다,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뭔가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있습니까?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상의 범죄. 피의사실 공표를 현직 검찰에서 했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의심이, 추측이죠. 그런 의심이 충분히 추측이지 않습니까? 의심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도 명확한 근거가 없이는 제가 대한민국의 총리가 그렇게 함부로 경솔한 언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 제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정치를 덤빈다는 식으로 재단을 하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부적절하죠. 국회의 검증 과정과 임명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국회의 검증이나 임명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절제해 주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지금 검찰권에 대해서 절제를 하라, 성찰하라. 대통령이 수사지휘권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검찰 개혁의 바람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당사자들은 상당한 부담을 가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지나칠 만큼 활발한 수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제약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활발하고 자유롭다 하면은 놔둬야죠. 그것이 은행 일치입니다.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에 살아있는 권력부터 확실하게 조사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검찰을 왜 아무런 실정법이 위반했다는 증거도 없이 절절하라니 성찰하 헌법과 이것은 사법 방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그 민감한 시기에 뭐 어떤 그 여권 정치인은 무슨 쿠데타를 한다느니 대먹지도 않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은행을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권을 제약하려면 확실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법 위반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추측만 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조국 장관이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한 이거는 분명한 검찰 정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당장 그 해임권을 발동해서 대한민국 법 질서를 엄정히 지켜주시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하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부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7년 12월 당시에 기재부 소속의 그 한국조세연구원이 그 당시에 법인세 인하는 국제 추세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는데 불구하고 그 당시에 기재부 주도하에 이제 이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됐는데 인상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 당시에 굳이 인상을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때 법인세 최고한 한도를 갖다가 25%를 올린 걸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굉장히 매출 범위 3천억 원 이상의 아주 일부 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25%의 법인세 구간을 설정한 것이고요. 대부분의 법인세 구조는 뭐 그대로 저희가 유지를 했습니다. 그 적용 대상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뛰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 미국, 뭐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할 것 전부 다 지금 인하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 시점에서 굳이 그렇게 했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어떤 진보 좌파 어떤 그런 진영 논리 그리고 민노총과 같은 노조의 어떤 요구 이런 것을 수용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저희 그 법인세율이 OECD 국가들의 평균하고 비교하면은 저희가 결코 뭐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입니다. 대부분이 높은 수준이에요. 저희가 법인세 평균이 실효세율은 21.3%입니다. 법인세 실효세율 보면은 98%가 20% 이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항상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라고 지금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들이 뛰게 해줘야죠. 의원님, OECD 뭐 순위 이런 걸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국제 무대에서 뛰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셔야죠. 의원님, 지금이라도 법인세 인하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법인세 실효세율이 결코 OECD 평균으로 본다면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지금 법인세가 높다고 해서 민간에서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은 전혀 연관성이 저희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진작하는 효과는 없으면서 대신 세수 감 효과는 너무 커서 재정 측면에서도 저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우리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가 상당히 지금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죠. 그 반면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계속 이게 국내 투자는 감소되고 해외 직접 투자는 자꾸 늘어나고 특히 제가 깜짝 놀란 게 최근에 그 전반기에 지금 중소기업들이 72억 불을 해외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동기 대비 한 65% 지금 늘어난 것인데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막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저는 이 해외 투자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가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 확보라든가 현지화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오히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를 들어오지 못하고 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우려가 있고 거기에 대한 유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소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반기업 정책에 직격탄을 사실 맞았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국내에서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탈출러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상당히 들고요. 이 1년 사이에 65%가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특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해몽을 그냥 이렇게 잘 하는 거에 머물지 마시고 좀 정말 왜 그렇게 되는지 만나보시고 해결책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 해외 투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요인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임금 문제, 임금을 갖다가 저임금을 찾아서 가는 해외 투자는 저희가 보는데 5개 기업 중 1개 기업 정도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해외 투자는 늘어나는데 국내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해외 투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뭐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유념해서 원인을 좀 찾아보고 보완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제 마치 모든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선이라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축통화국이 아닌 그런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출산 이런 국민에서 고령화 급속히 진행되면서 정부 재정에 어떤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그 면밀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 뭐 의원님 그 말씀 취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좀 유념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희 기재부에서 재정을 담당하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각별하게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좀 관찰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투자, 고용, 생산, 수출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사상 최악이고 수많은 청년과 가장들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보다 더 가난할 수 있다는 절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록 첫 단 지금이라도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선을 습관에서 진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